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송백석 교수입니다. 오늘은 세계의 정치와 경제 15번째,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글로벌 거버넌스와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공부를 해봤고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계 시민의 연대와 공동행동이라는 주제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강의 내용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첫째, 국제질서의 기초가 되는 국제규범은 왜 필요하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의 역동성을 이해해봅니다. 둘째, 국제규범의 제안자로서의 시민사회단체와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가 서로 어떠한 협력관계에 있는지 파악해봅니다. 셋째, 2000년대 이후 국제규범이 어떠한 위기에 봉착했는지를 분석해보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성찰해봅니다. 네, 강의 내용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은 국제규범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주실 교수님 한 분 모셨습니다. 덕성여대의 엄기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까지 14강을 공부하면서요, 주로 국민국가, 그리고 국가 주권에 대해서 공부를 주로 했거든요. 따라서 오늘 우리 수업의 주제가 세계 시민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왜 세계 시민이 되어야 된다? 그러한 규범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런 점이 궁금합니다. 예,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근대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것은 유럽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 국제 질서라는 게 만들어질 때 그 개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 불가침이기 때문에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기초 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간에 발생하는 분쟁이라든가 뭐 갈등이라든가 또는 어떤 협력이 필요한 그 사안들이 벌어졌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면서 이제 국제규범과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필요성 같은 게 나타나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지금 뭐 백두산에서 뭐 폭발을 한다, 뭐 폭발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백두산이 이제 폭발을 했을 경우에는 비록 백두산은 국경이 중국과 그 북한에 걸쳐져 있지만 만약 그 백두산이 정말 폭발을 했을 경우에는 러시아라든가 일본이라든가 한국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그 근거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이 서로 협력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국제규범이라는 게 무엇인지 좀 더 명확하게 그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제규범은 국제 간의 질서로서 국가가 국제 무대에서 행동하는 것을 지시하고 제약하고 또 어떤 기대를 형성하는 규범 또는 원칙입니다. 여기에는 공유된 도덕적 평가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규범의 가장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제네바 협약 같은 것입니다. 왜 저희가 전쟁 영화 같은 것을 보면은 예, 예. 그 포로들이 그 제네바 협약 위반이다 이러면서 그렇죠. 이렇게 뭐 항의하는 장면들 같은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 제네바 협약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 그 19세기 말에 그 이탈리아 북부에서 그 엄청난 전투가 하나 벌어졌었는데요. 이제 이때 앙리 뒤낭이라고 하는 국제 적십사사를 만드신 분이 지나가시다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상자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들을 돌보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앙리 뒤낭이 다시 스위스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아무리 전쟁이라고 하더라도 그 포로라든가 부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다 좀 더 인도주의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그 취급을 해야 된다 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요청에 따라서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호응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그 포로들을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되는가, 전쟁에서 부상자는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가, 어떤 무기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가, 또 그리고 교전은 어떠한 방식으로 일어나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들 간의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네바 협약의 시초이고 그 이후로 제네바 협약은 굉장히 그 다양한 형태로 발전을 그 거듭하게 됩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전에 말씀해 주신 공유된 도덕적 평가, 우리 그 제네바 협약하고 공유된 도덕적 평가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네바 협약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 겉으로 보기에는 그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인 걸로 보이지만은 그 바탕에는 인간
인간을 이러한 방식으로 다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인도주의라고 하는 도덕적 가치가 그 배경에 깔려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인도주의라고 하는 도덕적 가치에 대해서는 제네바 협약을 체결한 국가들이 모두 다 그 공유하는 어떤 도덕으로서 규범으로서 그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연결이 되고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해오면서 주로 다뤄왔던 거는 이런 그 현실주의적 입장을 많이 다뤄왔고, 현실주의적인 국제정치학의 접근, 그리고 전쟁의 불가피성, 그리고 주권 국가들 간의 충돌, 이런 문제들을 많이 다뤄왔기 때문에 국제규범, 이상적인 국제규범이 어떻게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되는데요. 국제규범이라면 보통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집니까? 그럼 화면을 보시면서 국제규범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규범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보통 그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규범이 제한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시민사회나 아니면 국가나 개인이나 누구든 이렇게 제한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 규범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또는 개별 국가들이 동의를 하게 되면 그 동의가 확산되면서 어떤 그 협약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제도화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규범이 제도화되고 난 다음에 행위하는 모든 국가들 또는 개별 그 시민들에게 있어서도 하나의 가치이자 태도로 완전히 내면화되는 그런 단계를 거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국제규범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 사례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가장 좋은 사례가 그 최근에 그 발효가 된 그 국제 대인 쥐례 금지 협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인 쥐례라는 말씀. 그러니까 이 대인 쥐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쟁 때 이제 쥐례를 많이 설치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전차용으로도 이제 쥐례를 설치하기도 하고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병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무차별적으로 쥐례를 설치하기 때문에 이것이 민간인들에게서도 큰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트남이라든가 아니면 뭐 남미 이런 곳에서 나오는 다큐멘터리 영화들을 보시면은 거기 그 민간인들이 농민들이 이 농사를 지으러 그 논으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렇게 쥐레를 밟으셔가지고 뭐 이렇게 다리를 잃게 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쥐레를 금지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협약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 협약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 협약을 주창한 사람이 조디 윌리엄스라고 하는 그 활동가인데요. 이 사람은 그 남미라든가 이런 곳에서 뭐 교사로도 활동을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NGO 활동가로도 활동을 하면서 이 대인지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민간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고 끔찍한 결과를 낳는가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이제 계속 그 관찰하고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대인지례만큼은 금지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것을 자기가 그 카나다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다른 시민단체들에게 또 이제 국가들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국제규범이 만들어지는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디 윌리엄스가 제안을 하는 그러한 단계.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이 제안에 대해서 이제 다른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호응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규범화가 일어나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데올로기하고는 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미국에서도 이 협약에 대해서 가장 찬성한 사람들이 퇴임한 군인들, 그 퇴임한 군인들이 또 자신들이 이제 직접 경험한 사람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이제 호응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시민단체들도 이제 호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디 윌리엄스는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그 조롱과 냉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게 국제규범으로 정착이 될 수 있겠느냐? 너는 그냥 일개 개인이지 않느냐? 네, 이런 그 평가와 그리고 그 비판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제 조디 윌리엄스는 거기에 이제 굴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들을 많이 쓰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사람이 그 팩스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다고 해요. 뭐 팩스요? 지금이야 뭐 팩스 뭐 거의 사무실에서도 거의 안 쓰는 그 낡은 그 도구가 되었지만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팩스는 그 거의 실시간으로 전 지구적으로 언제든지 모든 뉴스를 퍼뜨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매체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조디 윌리엄스가 이제 팩스도 사용하게 되고, 또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유명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명인들을 또 아주 잘 활용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돌아가신 그 다이아나 왕세자비 있지 않습니까? 영국에. 예, 그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제 빈곤 문제라든가 이제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이아나 왕세자
주재자에게 연락을 취해서 그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말씀도 하고 이제 또 어떤 걱정 같은 것을 이렇게 표하게 하면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 조디 윌리엄스의 호소에 동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국제규범으로 협약으로 이제 정착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예, 조디 윌리엄스는 여성 운동가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다이아나 비하고 상당히 공감이 되는 점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뭐 두 번째 소개까지 해주신 것 같은데 두 번째 단계. 예. 그 마지막 단계 국제규범이 만들어지는 단계마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이제 이게 되고 나니까 이게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진 게 사실 이 대인질의 금지 협약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국가가 아무도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미국이나 좀 특이하게도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예. 그 대인질의 금지 협약에 대해서 좀 우리는 유예해달라 이런 표현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지금 북한과 대립 관계에 있고 그리고 그 비무장지대에 지뢰가 많이 설치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이 오히려 전쟁을 방지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한국과 미국의 그 논리였습니다. 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보편적인 것으로서 인도주의라든가 아니면 대인지대가 반인도적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느 나라든 전 세계든 긍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미 보편적 가치로 내면화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예외로서 허용해 달라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예. 국제규범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개인의 역할을 중심으로 지금 설명을 해 주셨고, 예. 아무래도 궁금한 것은 국제규범, 세계 시민사회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유엔의 역할, 유엔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나마 생각됩니다만, 어떻습니까? 예, 유엔은 정말 이 국제규범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국제기구, 내지는 국제 무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인류가 깨닫게 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더 이상 전쟁은 안 된다. 그것도 이제 전면적인 전쟁은 안 된다고 하는 교훈을 하나 얻었고, 또 하나가 전쟁의 배경이었던 공황을 막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전을 앞두고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전쟁과 공황을 막기 위해서 어떤 장치가 필요한가 이런 토론들을 하면서 만들어진 게 하나가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IMF라든가 이제 그 대공황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IMF라든가 그 세계은행이라든가 이제 이런 게 만들어지고 안보와 평화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가장 결정적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유엔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유엔은 사실 굉장히 야심찬 어떤 기획으로서 출발을 했지만 사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종전이 되자마자 냉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냉전이 시작되면서 유엔은 새로운 어떤 규범을 만드는 기구가 되기보다는 그 정치적인 어떤 그 토론과 그리고 싸움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곧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엔이 별로 그렇게 좋은 역할을 많이 못했는데요. 이제 1990년에 들어와서 냉전이 해소가 되기 시작하면서 유엔이 다시 굉장히 중요하게 글로벌 가버넌스의 그 핵심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1990년부터 지금까지 약 한 20년 동안 유엔이 굉장히 활발한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인권 분야인 것이고 1993년에 개최된 비엔나 세계 인권대회를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엔나 세계인권회의는 1993년 6월 14일부터 25일까지 171개 정부 대표, 11개 유엔 인권기구, 10개 유엔 전문기구, 24개 국가인권기구, 800개 NGO들, 그리고 7천여 명의 그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국제 규범으로서의 인권의 어떤 그 기초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것이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 그리고 인권, 평화, 민주주의의 상호전성을 명확히 개념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결과로서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실, 그리고 각국의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 등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탄생하게 된 굉장히 기념비적인 사건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엔나 회의 이후에 유엔은 그 비엔나 회의에서 합의된 이런 원칙들을 재확인하는 여러 가지의 그 국제회의들을 연달아 이제 개최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던 세계 여성회의 같은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이 이렇게 그 국제규범을 만드는데 굉장히 그 성공적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시민사회 단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하고 그리고 그런 공간을 보장해줬다는 거. NGO 기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NGO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제 NGO라든가 아니면 그 각국의 나라에서 활동하는 그 국가들의 NGO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든 NGO들한테 문호를 개방해서 그들의 관심과 그들이 하고 있는 일, 이런 것들을 국제 무대로 이렇게 불러들이는 이런 역할을 한 것이 가장 결정적인 그 성공 요인 중에 하나였다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유엔에서 NGO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가를 또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엔에서 NGO의 지위는 경제사회이사회에서 그 협의 자격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제 그 협의 자격에 따라 가지고 의제 발언권과 그리고 의제 제한권, 이것이 좀 이렇게 차등적으로 배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일반적 협의 지위가 있고, 두 번째가 특별 협의 지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부상의 협의 지위, 이렇게 세 가지의 지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유엔에서 NGO 지위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NGO가 전 세계적으로 한두 개가 아니고요. 예. 수만 개가 있는 것이고. 예. 한국의 NGO들도 역시 유엔과 협력하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1990년 이후로 그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런 단체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엔을 활용하고, 그리고 유엔과 함께 이 한국의 인권 문제라든가 아니면 세계 환경 문제, 이런 거에 이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1990년 이후에는 이런 그 NGO들이 반드시 유엔에 등록되어져 있는 그런 NGO들에게만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국제회의를 열 때마다 유엔이 그 병행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 지역의 NGO들도 참여해서 그 협력할 수 있는 어떤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공간, 이런 것들을 많이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인권회의도 수많은 NGO들이 그 참여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로도 보면 뭐 1994년에 카이로 인권개발회의, 1995년 사회개발 정상회의, 1995년 북경 여성대회, 2000년에 이제 역사적인 새천년 포럼, 이렇게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국제 규범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유엔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고, 유엔의 역할이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특히 인권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있고, 그러한 배경에는 NGO들의 참여가 상당히 적극적이었던 점, 상당히 그것이 고무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는데, 그러나 유엔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계속 잘 되었다고 평가하기는 힘들죠. 예, 안타깝게도 사실 지금 국제 NGO라든가 그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그 유엔의 역할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위기가 점점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그 현재의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2000년 그 새천년 그 개발 포럼, 이제 이런 걸 거치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까지 합의가 된 것처럼 보였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모두가 모여가지고 이제 국제 질서를 정취해보자라고 하는 걸 다자주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다자주의가 곧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럼 화면을 보면서 다자주의와 양자주의, 그 일방주의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자주의는 협정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세계무역기구 WTO 같은 경우가 다자주의적인 기구 중에서 이제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자주의는 협정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둘인 경우,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한국이 그 체결한 뭐 한미 FTA라든가 한EU FTA, 이런 것이 이제 양자주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일방주의는 한쪽의 일방적인 힘으로 상대를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것, 이것을 일방주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다자주의를 표방한 그 유엔의 그 야심찬 기획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실패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새천년 개발 계획, 이걸 MDG라고 이제 줄여서 부르는데요. 이 MDG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187개국의 정상과 정부 대표들이 그 2000년 9월 뉴욕에 모여서 2015년까지 절대 빈곤과 기아를 퇴치하고 보편적 초등교육을 달성하고 말라리아라든가 에이즈와 같은 어떤 그 질병들을 퇴치하는 것을 전 세계 사회가 공통으로 달성해야 될 목표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MDG는 그동안 유엔이 주도한 보편적 국제 규범들의 그 총집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MDG는 직접적으로는 잇따라 터진 그 세계 경제 위기와 식량 위기, 이제 이런 그 2000년 내내 저희가 왜 그 한국도 이제 1997년에 그 IMF 경제 위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2007년엔 또 이제 미국에서 그 시작된 어떤 그 금융 위기, 있었고. 예, 이제 이런 위기들을 겪게 되면서 소위 얘기한 선진국들이 좀 못 사는 나라들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지원하고 또는 그 협력할 수 있는 여력들이 많이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였고요. 또 두 번째로는 불행스럽게도 이때 이제 전 지구를 그 통제한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 세계 경찰로 자처하고 있는 게 미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불행스럽게도 그때 이제 그 미국의 그 행정부가 이제 부시 행정부였는데 부시 행정부는 굉장히 그 분명하게 일방주의적인 어떤 그 외교 지침 같은 것, 그 외교를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그 문화 다양성 협약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에이즈와 같은 질병에 맞서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약간 좀 찬물을 끼얹는 역할, 네. 이런 것들을 미국이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보편적 규범으로 자리 잡은 인권과 환경 역시 환경의 그 위기에 한계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그 인권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개최되었던 더반 인종차별 회의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의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내내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 이제 이 문제가 너무 뜨거운 이슈로 그 대두가 되면서 저희가 이제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 문제만 있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인권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같이 공조를 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흐름을 만들어내지를 못하면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많이 받게 됩니다. 예, 그리고 환경에서도 그 코펜하겐에서 개최되었던 회의에서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그 국가들이 서로의 다른 경제적인 이익과 그리고 위치 때문에 그 합의를 하는데 이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유엔에 대해서 비정부 기구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좀 더 회의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자주의 노력이었던 새천정 개발 계획이 2000년에 들어서 야심차게 시작됐습니다만 결국 실패했다. 예.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그 국가 간의 협의가 다자주의가 실패한 배경으로서 약간 미국을 약간 언급하셨거든요. 예.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또, 기타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어떠한 배경, 그 심저에는 어떠한 배경이 있었기에 결국 이런 다자주의가 실패했다. 예, 예. 뭐 실패했다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세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상당히 기대에 이반된다 하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떤 배경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런 협의가 실패한.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이 미국의 일방주의, 이것이 특히 이제 9.11 그 테러 이후에 굉장히 강화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9.11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그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큰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이후에 이제 그 대두가 된 게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러면서 부시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라든가 뭐 일본, 한국 이런 정통적인 우방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그 자신들의 아젠다를 전지구적으로 밀어붙이는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2003년에 발발한 이라크 침공 같은 것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엔에서는 사실 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승인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일방적으로 유엔의 그 경고라든가 아니면 그 걱정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라크에 그 영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등 소수의 동맹국들과 함께 침공을 감행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유엔의 권위라든가 아니면 유엔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규범, 이것에 대해서 다른 국가들도 미국도 지키지 않는데 왜 우리만 지켜야 되는가라는 반발이 크게 일어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테러리즘과의 전쟁이 규범의 보편성에 큰 손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미국의 애국법이라든가 이런 그 반테러 법안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정지하거나 훼손하는
형태로 많이 제정이 되는 거거든요. 애국법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죠. 왜냐하면 예. 우리 시청자들이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애국법이요. 예. 9.11 테러 이후에 일어난 것이었죠. 예, 미국의 애국법 같은 경우에는 그 테러 이후에 만들어지게 되면서 테러가 의심되는, 그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이전에 미국 헌법이나 미국의 인권과 관련된 법들이 허용하지 않았던 것들을 무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게 되면서 많은 문제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이제 이러면서 만들어지는 걸 이제 철학자들은 예외 상태의 항구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외 상태의 항구화는 그 이탈리아의 정치 철학자인 조르지오 아감벤이 개념화한 말입니다. 그 정상적인 상황에서 적용되어야 되는 규범이 정지되는 상황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벌어진다. 이제 이런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적용되어야 될 규범, 예를 들면 이제 애국법이 표방하고 있는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또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상과 예외가 뒤바뀜으로써 정상적인 생활이라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 이것을 예외 상태의 항구화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예외 상태의 항구화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그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미국과 불화 관계에 있던 국가들도 많이 활용하는 그 개념이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이민자들에 대한 어떤 그 탄압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에서 있었던 그 티베트 소수민족들이 했었던 어떤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요구를 탄압할 때 저들은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탄압하는 게 많이 벌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 더 예로 들 수 있는 게 국제 규범에 대한 정치적 쟁점화가 활개를 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엔 인권 이사회 같은 곳에서도 인권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가지고 정치를 하게 되는, 그래서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를 비난하는 이런 거에 훨씬 더 치중을 하게 되면서 규범이 만들어져야 될 공간에서 오히려 난장판이 되어버리는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마 세계화의 진정과 이에 따른 위기의 심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훨씬 더 근본적이고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역에 있어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계무역기구 WTO가 주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기구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여기에 그 민주주의가 있는가 아니면 투명성이라는 게 과연 보장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큰 의문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네, 엄 선생님, 그러니까 1990년대는 유엔의 역할이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반면에 2000년대에 들어와서 유엔의 역할이 성공적이지 못했고 여러 가지 일방주의 문제로 다자주의가 성공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예. 예. 지금까지 엄기호 선생님과 같이 유엔의 문제 같이 공부해 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현장으로 가서 현장에 계신 선생님과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NGO와 유엔이 어떻게 같이 일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기후 정책 연구소의 이진우 연구원의 인터뷰를 들으시겠습니다. 예, 1972년 성장 한계라는 로마 클럽 보고서가 나오고 그다음 1987년에 환경과 개발위원회에서 우리 공동의 미래란 보고서가 출간된 이후에 지속 가능한 개발이란 것이 전 지구적인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현실화되기 시작한 것이 1992년에 리우 정상회의였는데요. 이때 기후변화 협약이 체결이 되면서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후변화란 것이 단순히 환경 문제를 넘어서 이제 점점 더 경제적인 성격과 기술적인 성격이 점점 더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1997년에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린 교토에서 이런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토 의정서 자체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선진국들의 감축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이후에는 어떤 그 감축 의무를 어떤 국가가 지게 될 것인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목표를 갖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당사국 총회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선진국들은 경제적인 문제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개발도상국들이 같이 감축 의무를 지지 않게 되면은 경제 문제에 있어서 자신들이 많은 피해를 볼 것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이 강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이 2009년에 코펜하겐 총회에서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갈등이 대립화되기 시작하면서 기후변화 문제가 점점 더 이제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고 각국이 협상 타결을 위한 노력에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해서 각 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구온난화 대응이란 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지금 현재 분화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주류 환경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350.5R지란 그런 단체들을 만들어서 지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350ppm으로 제한시키자라는 운동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현재 국제기후변화 협상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쪽에 옵저버로서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한편에는 제3세계 시민단체를 좀 중심으로 해서 기후정의 네트워크란 것이 꾸려지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지구온난화를 일으킨 기저에 자본주의가 있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사회체제를 전환시키는 것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대응 방법이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네트워크가 같이 동시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2010년 칸쿤 총회에서도 별다른 그 협약 성과가 없었던 것을 보아하면은 아직도 시민단체들의 노력이 더욱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진우 연구원의 인터뷰를 드렸습니다만은 지난 10년 유엔의 역할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1990년대처럼 다시 그 유엔의 역할, 그런 돌파구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예, 사실 그 유엔이나 국제규범이 다시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특히 유엔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그 100가지 명식의 그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뭐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그 유엔이 이렇게 그 2000년 들어와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유엔의 이렇게 국가적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없기 때문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제기구로서의 유엔에 보다 더 강화된 국가로서의 어떤 성격, 이것을 좀 부여하자라고 하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건 물론 뭐 유엔을 국가처럼 만들자 이런 주장은 아니고 대신에 좀 더 민주적이고 공공적인 성격을 유엔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럴 경우에만 그 국제규범이 만들어지는 합의 과정 자체도 좀 더 민주적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좀 더 많은 참여와 그리고 투명성 속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그 유엔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인데요. 이제 이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급진적인 주장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혁으로는 부족하고 유엔 시스템 자체가 변혁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아예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국제규범을 만드는 것은 환상이다. 그리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더 이상 이런 국제기구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네. 개별 국가들의 주권을 강화해야 되고 네. 조금 더 나간다면 그 지역 협의체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아세안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남아메리카에도 이제 남아메리카에 있는 그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는 기구들이 있는데 이런 지역의 협력을 강화하는 형태로 나가야 된다. 네. 이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유엔의 국가성을 예. 뭐 나라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국가성을 부여하면서 유엔의 권한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주장이고 예. 반면에 다른 측면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뭡니까 회의론자라고나 할까요? 유엔 역할, 국제기구에 대한 상당히 기능에 대한 그 불신을 가지고 있는데요. 상당히 상반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사실 이 두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 그러니까 합의를 보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 자체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쪽이 같이 합의할 수 있는 게 바로 공공성의 문제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유엔이나 국제협조의 회의적인 사람들조차도 그 말라리아라든가 아니면 에이즈 이런 의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의료와 건강의 문제 그리고 이제 빈곤의 문제에 있어서는 국제협약을 국제협조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에 대한 대처에서도
그 백신을 만들거나 치료제를 만드는 것을 초국적 제약회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UNAIDS라고 하는 그 국제 공조 기구를 통해서 공동의 조사와 공동의 개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에이즈 문제에 대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그 새로운 국제 질서가 여전히 시장에 의해서 주도되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 있는데요. 이것이 한국에서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그 신자유주의적 입장입니다. 즉 시장 근본주의라고도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신자유주의가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자유주의는 그 1970년 세계 경제 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의 어떤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시장 근본주의적인 요소를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시장이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들을 보면 민영화라든가 아니면 구조조정 이런 것들을 그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국가의 역할은 시장을 보호하는 역할이지 시장을 통제하는 역할이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2000년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들은 시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역할이 아니라 시장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필요한 것은 국제 무역이라든가 경제 질서 이런 것에 유엔 같은 정치적 협력체가 개입을 해서 어떤 규범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손을 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다른 한편에서 본다면 이들이 국제기구의 역할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장의 흐름을 전지구적으로 원활하게 하거나 혹은 이걸 방해하는 테러리즘과 같은 거에는 훨씬 더 강력하게 대처하자 하는 것이 이 신자유주의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수업이 세계 정치와 경제고 1강부터 사실 14강까지 신자유주의 문제를 줄곧 다뤄왔는데 오늘 마지막 수업에 지금 선생님께서 신자유주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런 국제기구에서의 국제기구가 그리고 국가가 주축이 돼서 노력하는 그러한 국제규범, 국제규범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세계 시민이라고나 할까요? 이미 풀뿌리 수준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수준에서 국제규범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그 노력이 상당히 확산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오신 자료를 보니까 한국에서 하나의 예가 티베트의 친구들 랑젠이라고 합니까? 랑젠. 랑젠 티베트의 친구들이란 그런 단체입니까, 이것이? 단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또 모임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아주 새로운 형태의 자발적인 국제 연대를 도모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랑젠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랑젠의 이병구 씨의 인터뷰를 들어보시도록 하시죠. 저희 랑젠은 2008년 3월 달에 티베트 민중봉기가 티베트 내부에서 발생했을 때 어떤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로 처음으로 조직된 단체고요. 처음엔 이름을 티베트의 친구들이라고 했었는데 그 티베트의 친구들이란 그 모임 자체가 기존의 어떤 국제연대 운동 단체들이 조직하는 형태가 아니라 티베트를 여행했었던 경험이 있는 어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거리에 직접 나와서 구호를 외치고, 그러니까 운동 경험이 없던 사람들이 어떤 자신의 여행 경험들, 그리고 자신의 여행 경험 안에서 생겼었던 친구, 그리고 자기와 관계했던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거리에 나온 그런 형태의 단체고요. 현재는 기존의 단체들과는 그렇게 다르지 않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티베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몇 되지는 않지만 어떤 한국에 살고 있는 티베트인들의 어떤 노동 상황이라든가 인권 상황들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것들을 한국 시민사회와 공유하고, 그리고 티베트 본토나 아니면 망명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이슈들이 있으면은 한국에서 시민으로서 같이 연대하려고 하는 그런
그런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국제연대 운동의 방향이 어떤 운동이라는 틀에 얽매여서 예를 들어서 미국 혹은 어떤 자본주의를 계속 반대하는 움직임의 연장선상에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운동이 반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를 굉장히 명확히 하는 움직임이었다면 저희같이 자발적인 시민들의 움직임은 약간 다른 노선을 걷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은 어떤 것을 반대하느냐, 그리고 또 반대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살피고 또 거기에 연대하는 운동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현재 전 지구와는 거스를 수 없는 물결로 치닫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무역장벽이 허물어지고 노동시장이 개방되고 또 어떤 그런 것들과 연관돼서 정치적인 관계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경계뿐만이 아니라 국경 너머에 있는 우리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 민중들과 함께 연대해서 전 지구화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에 연대하고, 그리고 또 그들이 받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그런 연대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어떤 고통받는 사람들과 연대하는 그런 움직임 자체가 자칫 어떤 오리엔탈리즘이나 아니면 굉장히 감정적인, 지극히 감정적인 방향으로 매몰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풀뿌리 국제연대 이미 한국에서 태동이 되고 있네요, 보니까는. 이 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짧게 얘기해 주실 거 있습니까? 예, 저는 이런 랑쟁과 같은 활동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자발적이고 적극적이고 직접적이고 그리고 수평적이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아래로부터 시민들의 자율적이고 직접적이고 그리고 수평적인 운동이 더 활성화되었을 때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그 국제규범을 만드는데 낙관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엄기호 교수님을 모시고요. 국제규범과 세계 시민사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도 또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마지막 수업 잘 하셨습니까? 그럼 강의 내용을 핵심 포인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권 국가들로 이루어진 국제 질서를 조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국제규범입니다. 국제규범은 첫째, 규범이 제한, 즉 주창되는 단계. 둘째, 동의가 확산되면서 제도화되는 단계. 셋째, 규범화와 내면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생산됩니다. 1990년 이후 유엔은 국제회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국제규범을 주도했습니다. 그 예로는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새천년 개발계획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유엔은 국제민간기구, 즉 NGO 등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해왔고 협력관계를 형성해왔습니다. 새로운 국제규범의 창출은 2000년의 시작과 함께 위기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미국의 예외주의와 일방주의. 둘째, 규범의 보편성 손상 및 정치적 쟁점화. 셋째, 세계화의 진전과 위기의 심화를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질서의 새로운 규범화는 누구에 의해 어떻게 주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째, 글로벌 거버넌스의 국가적 성격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 둘째, 탈중심화된 국제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말하는 입장. 셋째, 새로운 국제 질서는 시장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즉 시장 근본주의자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네, 핵심 포인트 잘 정리하셨습니까? 오늘은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15강 세계 시민의 연대와 공동 행동이라는 주제로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이로써 이번 학기 세계의 정치경제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목적은 우리가 세계 정치에 대해서 큰 안목, 큰 그림을
이해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구조를 알고 세계 정치 경제의 주요 이슈에 대한 이해를 높여보자 하는 것이었는데 그 목적이 얼마나 잘 충족됐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학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